잘 들었습니다. 사실 순천만 내시경 세미나에서 안용환 선생님께서 이보다는 짧은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는 강의를 2번째 듣는 셈인데요. 여전히 전부 캐치하지 못할 만큼 정보가 많은 강의였습니다. 녹화해놨다가 10번은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태준 선생님, 네. 오늘 놀라운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강호에 고수 선생님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조기 위암 진단 이런 쪽으로는 이제 의뢰된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강의 면에서도 이렇게 어디 하나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준비하고 슬라이드하고 이렇게 강의하시는 내용들 너무나 감명받아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개업가 아카데미즘 넘버원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거짓이 아닌 거죠? 200%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안용환 선생님, 그 이선영 교수님, 건국대 이선영 교수님이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우리나라에서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시면서 본인의 증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찾아보자 라고 주창하신 게 2019년, 20년 언저리고요. 논문으로 냈던 것도 2021년 초반인데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안용환 선생님은 언제부터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에 관심을 갖고 증례를 찾기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이 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주 많은 그런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었는데 작년에 그 건국대병원에서 발표하셨던 그 증례를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 환자들을 직접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거기에 합당한 환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케이스를 모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들, 특히 오토이뮨 사이로이다이티스나 아니면 그레이브스 디지즈 환자들에서 뭐 많게는 보통 이제 뭐 50% 이상도 동반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환자들을 중심으로는 시로로지 테스트를 같이 좀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진단이 되고 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이제 진단하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어떤 질환에 대한 서베일런스에 대해서 환자분들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시경 소견이나 PDS와 같은 증상 기반으로 의심해서 진단할 수 있었던 환자가 더 많으셨는지 아니면 갑상선 질환자에서 스크리닝으로 시롤로지를 해서 확인했던 경우가 더 많았는지 선생님 세팅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건강검진 이제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검진 내시경 소견에서 일단은 상당히 그 리버스 아트로피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단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하신 사이로이다이티스 환자분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같이 진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몇 케이스를 찾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1년 동안 총 15케이스고 지금도 계속 진단이 거의 한 달에 1명에서 2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업 단독 개원이시고 혼자 진료하시는 세팅이신 거죠? 저희는 이제 혼자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3명이서 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저 말고 저 다른 이제 원장님도 이제 또 진단해가지고 저에게 또 알려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러면 대강 그냥 2명이 진료하는데 한 달에 1명씩은 찾을 수 있었다. 제가 이제 뭐 혼자 진료했다고 치면 2달에 1명은 찾을 수 있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100명에 1명 정도. 제가 이제 프레버런스가 1년 프레버런스가 이제 그 제가 1년 동안 내시경 했던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견했던 봤더니 0.98이었습니다. 피리어드 프리버런스가. 그래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100명 그러니까 위내시경한 환자 100명 중에 1명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였다는 선생님이 경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1%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김태중 교수님, 지금 안영환 선생님이 서제스트한 스크리닝 세팅에서 내시경을 하는 환자의 1%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였다는 안영환 선생님의 퍼스널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가 되게 저는 이게 레어한 디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의사마다 또 연구마다 또 찾고자 하는 그 의사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또 진단되는 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찾고자 선생님이 노력한 세팅에서 그 정도 찾으셨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랑 그 익스트라 게스트릭 매니페스테이션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도 상당히 이런 오토이뮨 디지즈가 컴바인 되었던 환자들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영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 유병률은 다른 세팅에서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으나 여하튼 0.01% 뭐 이런 레인지가 아니거든요.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는 우리가 일상 진료를 하면서 가끔 만날 수 있는 정도의 프레벌런스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헬리코박터 위험에 대해서 의사들이 아이디어가 없을 때 푼두스의 스파티 레드니스, 디퓨스 레드니스 뭐 이런 소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진단을 못 붙였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개념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은 누구나 쉽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안영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리버스 아트로피 말고도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를 시사하는 내시경 소견이 참으로 다양하다라고 보여주셨는데요. 정리해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시경적 특징은 그 엔트룸은 스페어링 돼 있고 바디 쪽에 상당히 서브뮤코살 베슬이 아주 현저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폴드가 다 사라지고 그런 아주 코프스 도미넌트 아트로피가 확실한 환자들이 일단은 내시경적 소견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엔트룸은 뭐 전혀 어떤 병변이 관찰되지 않은데 뭐 깨끗한 그런 엔트룸을 갖고 있는데 폴더가 사라지고 아주 바디나 이렇게 꼭 무슨 통항아리처럼 이렇게 아트로피가 아주 심한 환자분들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또 특히 그 환자가 뭐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나 그레이브스 디지가 있었다면은 더더구나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례 보고됐던 다양한 케이스, 하얀 점들, 스티키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레귤러한 아트로피 등등 다양한 소견이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의 내시경 소견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일상 진료에서는 여전히 심한 프록시멀 아트로피에 기반해서 환자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과거에 헬리코박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부족했을 때 undiagnosed IDA,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빈혈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치료하면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셋업이 된 지 오래인데요. 지금 안영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undiagnosed nutritional deficiency, 이것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의 소견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감염이 의한 그런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가 이제 알려졌는데 이 자가면성 위험 환자들에서도 아이언 데피션시의 아네미아가 약 3분의 1에서 관찰됩니다. 그래서
언노운 오리진의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가 있는 환자들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의 감염이나 치료 용역이 없고 그런 환자들에서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타민 B12 데피션시나 또 바이타민 D 데피션시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영양제를 상당히 많이 드십니다. 요즘 이제 종합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들 드시는 어떤 그런 영양제라서 이제 데피션시가 실제로 있는 경우는 조금 드문데요. 아이언 데피션시 아니면은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트리셔널 데피션시가 우리가 이제 뭐 바이타민 B12도 있고 물론 뭐 바이타민 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네미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 이것도 꼭 H5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오토이뮨도 꼭 생각해봐야 될 어떤 그런 뉴트리션 데피션시가 아닌가 네,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안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좀 뜨끔했던 거는 자가 면역 위험 환자의 유로엔도크라인 튜머와 그렇지 않은 유로엔도크라인 튜머는 약간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가스트린이 높은 프락스말 스토막의 멀티플 유로엔도크라인 튜머 조직검사에서 카시노이드 나온 환자들 한 15명 정도를 수술하지 않고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측면에서 검토는 해보지 못했던 환자가 여럿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팔로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회에 오시면 반드시 안티파라티스 안티바디라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런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발생에 있어서는 네. 우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보다는 오토이뮨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인시던스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한 번쯤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리즘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씩만 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펩시노젠, 안티 헬리코박터, 게스트린 이 세 가지로 스크리닝 하자 말씀 주셨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 가지가 아니라 안티파레탈 안티바디까지 해서 네 가지로 스크리닝을 하면 안 되는가? 비용상의 이슈인가 아니면 아카데미즘의 이슈인가 좀 궁금한데요. 세 가지로 할 건지 네 가지로 할 건지 그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검사를 다 해보면 뭐 당연히 환자를 진단하는 데서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이제 펩시노젠과 가스트린 레벨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환자의 지금 현재 아트로피 상태나 뭔가 그걸로 인한 어떤 질환의 동반 여부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심플 스코어 같은 그런 헤모글로빈, MCV, 가스트린 레벨만 가지고도 어떤 이제 자가면수 위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툴도 있었는데요. 그런 헤모글로빈은 낮아야 되고 MCV는 높아야 되고 네. 메갈로블라스틱 쪽으로 갈 테니까 네네. 가스트린도 높아야 되고 되고, 그거가 네. 이제 계산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해서 이렇게 측정해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추가적으로 안티파라티스 안티바디나 이제 인트린식 팩터 안티바디 같은 걸 책정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강의 중에 나왔지만 진단 딜레이, 다이아그노스틱 딜레이가 14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도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진단해 보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14개월이 아니라 14년 아니면 다이아그노스틱 딜레이가 forever인 경우도 많다. 우리가 forever 다이아그노스틱 딜레이 하지 말고 오늘 나온 여러 가지 클루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명을 찾아주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찾아주면 그 다음 뭐 합니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를 찾아가지고 진단을 붙여주면 환자에게 무슨 득이 있는지, 치료에 있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암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다른 뉴트리셔널 이밸루에이션을 좀 해준다거나 갑상선 스크리닝 해준다거나 등등이 있겠지만 환자에게 무슨 득이 있는지 이 환자에게 가해지는 득, 진단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 뭐니 해도 이제 네오플라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헬리코박터 지금 최근에 그 미국에서 발표한 어떤 그런 이제 위암 발생률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전체 위암 발생률은 줄어들지만
젊은 여성에서의 위암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하더라라는 그런 이제 최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위암 발생률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위암 발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물론 많은 원인이지만 그 외적으로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의 어떤 추적 관찰, 뭐 우리나라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자주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시경적인 추적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뉴트리셔널 데피션시에 대한 부분도 물론 평가를 해서 환자분에게 충분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서포트를 하시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자들이 원인 모를 소화불량증, 그 다음에 원인 모를 거드 또는 원인 모를 엠팅 딜레이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이 로컬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또는 약을 드실 때 PPI를 대부분 많이들 드십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파리탈 셀 자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PPI 자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불필요한 어떤 약물 치료 또는 불필요한 어떤 그런 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자분에게 제공을 하고 또 약물적인 접근, 치료 접근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또 환자 중에 유레아 브레스트 테스트 포레버 포지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더라도 유레아 브레스트 테스트가 음전이 되지 않는 환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모든 항생제에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일 수도 있으나 그런 환자들이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도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유레이즈를 분비하는 그런 이제 세균들이 증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가면역성 위염 환자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컬처가 되는데 아트로피가 심한 그런 환자들에서도 그런 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스트레프토코커스 이런 들이 감염이 돼 있게 되면 UBT 테스트를 했을 때 계속 뭐 펄스 포지티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런 포레버 UBT 포지티브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항생제를 쓸까라는 고민보다 모노클로널 스툴 안티젠 테스트 같은 거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뭐 값도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환자에게 스툴 받아와서 한번 검사해보자. 거기서 음성으로 나온다면 그 환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아닌 다른 어떤 세균에 의한 그런 UBT 양성으로 유레이즈 포지티브 박테리아에 의한 양성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적 유용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여러분 안 선생님 답변에서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전형적인 헬리코박터 위염이 아닌 환자들 여러 가지 증상에 관련된 부분이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요. 내시경 소견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티파리에탈 안티바디 비싼 검사도 아니거든요. 한번 내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한 교수님, 안녕한 선생님 몇 번 더 모셔가지고요. 여러 번 더 강의를 들어야지 저도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공부한 날이었는데요. 다시 또 추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